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냉동 액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 액체는 기체를 액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액체입니다. 그래서 액체 공기는 공기를 액체로 만든 것이고요. 액체 산소는 산소를 액체로 만든 것이고요. 액체 헬륨은 헬륨을 액체로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냉동 액체는 이 기체를 액체로 만든 것인데, 이 기체 온도를 내리면은 그 기체가 액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체를 액체로 만들려고 하면은 온도를 아주 낮게 내려야 됩니다. 이 표에 보다시피 이 메탄의 경우에는 영하 161도로 내려야 기체 메탄이 액체 메탄이 됩니다. 공기의 경우에는 영하 194도로 내려야지 이 기체 공기가 액체 공기가 됩니다. 그리고 헬륨의 경우에는 영하 269도로 내려야지 이 기체 헬륨이 액체 헬륨이 됩니다. 액체 헬륨이 냉동 액체 중에서 가장 온도가 낮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모든 기체는 온도를 내리면은 액체가 되는데, 이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를 아주 내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냉동 액체라는 것이 우리가 생소하지만 여러분이 LNG와 LPG를 들어보았을 겁니다. LNG는 특히 이 일반 가정에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PG도 뭐 자동차 LPG 자동차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에서는 또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냉동 액체에 속합니다. LPG는 리퀴파이드 페트롤리움 가스로서 석유가스를 액체로 만든 것입니다. 그 주 성분은 프로페인이고요. 영하 42도로 내리면은 석유가스가 액체로 됩니다. 그리고 LNG는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로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내리면은 액체 천연가스가 됩니다. 그래서 주 성분이 메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천연가스와 석유가스를 액체로 만드는 것은 이 대량으로 보관하고 또 대량으로 이동하고 또 대량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체로 보관하면은 그 양이 얼마 되지 않고 밀도가 낮아가지고 양이 얼마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액체로 만들어가 보관하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갖다가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기록은 보다시피 그 남극 지역의 보스톡이라는 지역으로 1983년 7월 21일 그 기록이 영하 128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씨로 그렇습니다. 그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이 83년도 7월 21일이 영하 89도였고 2013년에는 영하 9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도 영하 93도까지 내려간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그 기록이 대략 영하 90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에서 봤을 때 지구의 경우는 평균 온도가 대략 한 27도 정도 됩니다. 섭씨로. 그리고 화성이 좀 그보다도 좀 낮고요. 이 목성은 영하 100도씨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목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천왕성, 해왕성,冥왕성은 영하 200도씨 근방입니다.
특히 천황성, 해양성, 매황성은 이 고체 메탄으로 표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기체 상태인 그 행성으로서 이 금성 같은 경우는 온도가 450도로 상당히 뜨겁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이 태양계에서의 이 행성의 온도 분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친숙한 LN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NG는 앞에서 보았다시피 이 천연가스를 액체화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천연가스가 나지 않으니까 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이 LNG 선에 이 LNG를 싣고 이리 옵니다. 자, 그래서 인수기지에 이런 탱크들이 있는 항구에 있는 인수기지에 이 거대한 이 저장 탱크에 저장을 합니다. 현재 인수기지는 한국 인수기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최초로 만든 인수기지는 평택에 있는 평택기지로 1986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인수기지가 1996년, 그리고 통영에 있는 인수기지가 2002년이에요. 삼척의 인수기지가 2014년, 이 제주도의 인수기지가 2019년, 이런 식으로 전국에 5개의 LNG 인수기지가 있습니다. 물론 LNG 인수기지는 항구에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다시피 이 탱크들이 이 항구에 정박해서 이런 굉장히 큰 그런 LNG 탱크에 그것을 갖다가 LNG를 이쪽에 이제 저장하게 됩니다. 용량이 가장 큰 것은 이 평택 인수기지가 336만 킬로리터로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인천 288만 킬로리터, 통영 260만 킬로리터, 삼척 260만 킬로리터, 제주에 9만 킬로리터, 이런 식으로 이 탱크들이 그리고 평택에 있는 인수기지에 이러한 탱크들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송선에서 싣고 온 LNG를 각 인수기지의 탱크 안에 보관을 하고 이 LNG를 해수를 이용해서 기체 상태로 기화시켜 가지고 이 도시가스사나 산업체 발전소에 배관 라인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사에서 일반 가정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하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이 천연가스를 여러 가지 용도로 난방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조리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탱크들이 굉장히 큽니다. 보다시피 이 바닥이 대략 한 1240평 정도 되고 이 높이가 거의 한 50m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장량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각 인수기지에 뭐 예를 들어 평택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 지방이라든지 인천 서울 지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 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냉동액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액체를 만드는 방법은 이 기체를 냉동액체라 하는 것은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것이니까 일단 기체의 온도를 내리면 되죠. 자, 그래서 기체의 온도를 내리는 기본적인 원리가 기체를 단열적으로 팽창시키면 됩니다. 자, 팽창시키면은 기체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줄 톰슨 계수라는 그런 값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압력에 따른 기체의 온도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압력이 감소할 경우에 온도 감소가 돼야 되니까 이 줄 톰슨 계수가 양이 되어야지 우리가 온도를 내려서 그 기체를 액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도를 내리는 팽창을 시키는데 사용하는 이 밸브가 우리가 통상 JT 밸브라고 부릅니다. 줄 톰슨 밸브입니다. 자, 이 줄 톰슨 밸브는 이 파이프 중간에 구멍이 많은 어떤 플러그를 갖다가 삽입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구멍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압의 기체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쪽으로 빠져나오면서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함에 따라서 기체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줄 톰슨 밸브는 이 안에 액체가 섞여 있어도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는 이러한 플러그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열린 밸브를 사용해도 됩니다. 효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기체를 팽창시키는 엔진이 있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팽창을 시키는 엔진을 통해서 팽창시키는 것인데 문제는 이 팽창 엔진은 가스만이 있어야 됩니다. 액체가 섞여 있으면 그야말로 이제 기체를 팽창시키기 때문에 액체가 섞여 있으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JT 밸브와 이 팽창 엔진을 통해서 기체의 온도를 내립니다. 자, 그런데 각 기체마다 이 최대 반전 온도라는 것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의미는 이 줄 톰슨 계수가 양이 되는 최고 온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 최대 반전 온도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다시피 이 세 가지의 이 기체를 빼고는 뭐 헬륨이라든지 니온이라든지 하이드로전, 그러니까 수소하고 이 세 개의 기체를 빼고는 다른 기체들은 전부 다 이 상온 이상입니다. 그래서 27도씨 이상이죠. 그런데 이 수소는 영하 77도씨, 니온은 영하 23도씨, 히륨은 거의 영하 250도씨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까지 일단 내려야지 우리가 냉동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JT 밸브로. 자, 그래서 요약하면은 니온하고 수소하고 헬륨은 최대 반전 온도가 상온 이하이기 때문에 일단 이 팽창 엔진으로 이 기체의 온도를 최대 반전 온도 이하로 내려야 됩니다. 그 후에 JT 밸브를 사용해야 됩니다. 앞에서 보았다시피 팽창 엔진은 그 안에 액체가 있으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체를 최대 반전 온도로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JT 밸브를 사용해서 그 액체를 그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 나머지 이 기체들은 이 최대 반전 온도가 상온 이상이니까 그냥 상온에서 JT 밸브만으로 액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체를 제외하고는 액화시키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기체에는 이 최대 반전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일단 이 팽창 엔진으로
최대 반전 이하로 내린 후에 JT 밸브를 사용해서 온도를 더 내려서 그래야지 액화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냉장고와 에어컨, 이것도 물론 이 기체 팽창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JT 밸브를 사용하는데요. 그 기본적인 원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냉배를, 가스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냉배를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고압으로 압력을 가해서 이 JT 밸브를 통해서 팽창을 시키면은 그 기체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냉배라는 것이 앞에서 보았다시피 이 줄 톰슨 계수가 큰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압력 감소에 따른 온도 감소가 큰 그러한 기체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레온가스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 프레온가스가 이 줄 톰슨 계수가 큽니다. 그래서 압력 감소에 따른 온도 감소가 커서 이 냉배로서 가장 적당히 했었는데 그것이 오존층을 파괴한다 해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종류의 이 냉배들이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테트라플로로에텐, 그래서 C2H2F4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 속에 이 냉배 기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걸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냉배 기체의 압력을 높여서 이 JT 밸브를 통해서 팽창시키면은 이 안쪽에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로 냉장고와 에어컨이 현재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기 액화기의 구조를 보면요, 보다시피 200기압에서 갑자기 팽창시켜서 이런 식으로 공기를 우리가 액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액체 이름은 만들려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최대 반전 온도가 영하 245도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기체의 온도를 영하 245도 이하로 내려야 됩니다. 내리고 난 후에 이 JT 밸브를 통해서 액체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JT 밸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온도까지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보다시피 액체 질소를 이 냉매로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륨 기체가 고압으로 변한 그러한 컴프레셔에서 고압으로 된 이 히륨 기체가 액체 질소가 흐르는 그러한 쪽으로 통과합니다. 자, 통과하면은 이 부분에서 액체 히륨의 냉기에 의해서 영하 196도니까요. 냉기에 의해서 이 기체 히륨이 이 영하 196도 가까이로 온도가 떨어집니다. 자, 떨어지면 이것을 이 팽창 엔진을 통해서 온도를 내리고 온도를 더 내리고 해서 JT 밸브에 들어갈 때는 이 최대 반전 온도인 영하 245도 이하가 돼서 이 JT 밸브에서 팽창돼서 온도가 영하 269도로 떨어져서 이것이 액체가 되고, 그 다음에 액체가 되지 않은 것들은 다시 올라와 가지고 다시 컴프레셔에 의해서 이러한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히륨 기체를 액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히륨이 이 냉동 액체 중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영하 269도, 거의 절대 0도 가까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내리기 위해서는 이 장치들이 조금 복잡합니다. 나머지 기체들은 사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JT 밸브만으로 이 익스팬더가 필요 없고요.
그 JT 밸브만으로 뭐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은 일부는 액화되고 또 일부는 또 올라가고 해가 다시 계속하니까 이 나머지 기체들은 이 JT 밸브만으로 구성되니까 장치가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히듐 액화기는 보다시피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여러가지 복잡한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히듐 액화기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 냉동 액체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냉동 액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이런 과학적 의문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은 영원히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기체가 있느냐, 그런 데에 대해서 이 과학자들이 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체를 온도를 내려보자. 그럼 이 기체가, 어떤 기체는 영원히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한번 알아보자. 그러한 과학적 호기심에 의해서 처음 시도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처음으로 이 냉동 액체 관련돼서 시도한 사람이 미국의 의사 골이라는 사람입니다. 1840년도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 말라리아에 걸린 이 환자들 병실에 온도를 좀 내리기 위해서, 기온을 좀 내리기 위해서 200기압의 이 공기를 갑자기 팽창시켜서 얼음방울을 만들어서 이 방 안의 온도를 내리는 그런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도가 냉동 액체 역사의 이 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얼음 만드는 기계도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1854년에 줄 톰슨 이 두 사람에 의해서 JT 밸브가 개발됨으로써 대량의 이 기체 액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77년에 산소 액체화가 시도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액체화된 것은 물론 액체 공기입니다. 공기를 그대로 가압시켜서 팽창시키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순수 기체의 경우에는 일단 공기에서 산소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연도가 한 20년 정도 좀 더 걸렸죠. 1877년에 까일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산소의 액체화가 성공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883년에 로브로스키하고 올제스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산소하고 수소 액체화, 아주 소량의 수소 액체화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1892년에 더와라는 사람이 냉동 액체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통을 개발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 냉동 액체 역사의 획기적인 그러한 발명입니다. 이 사람의 발명에 의해서 우리가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온도가 아주 낮은 액체 수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냉동 액체를 담은 통을 갖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더와라고 부릅니다. 더와의 구조는 여기 보다시피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 이 안쪽에 냉동 액체가 담기고 바깥이 이제 이 상온이죠. 자, 그래서 이 사이에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이에 진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벽에 은으로 코팅했습니다. 우리가 열이 전달되는 현상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전도에서 열이 전달되고, 또 이 복사에서 열이 전달됩니다. 복사는 전자기파 복사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열이 어떤 매질을 통해서 그 매질이 전달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열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이 두 공간에 진공을 만들어 보면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열을 전달하는
매질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공을 만듦으로써 열전도를 방지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자기파 복사인데, 전자기파 복사기 때문에 이 양쪽 벽에 코팅을 하면은 들어간 전자기파는 이 사이에서 계속 반사되고 안쪽으로 침투하지를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면에 은으로 코팅함으로써 전자기파에 의해서 열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 진공으로 만들고 양면에 코팅을 함으로써 우리가 열 전도를 방지하고 그리고 열 복사를 방지함으로써 이 냉동 액체를 갖다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드와를 개발하고 난 후에 온도가 아주 낮은 액체 수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현재 이 드와의 이 아이디어는 이 보온병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 보온병도 그 사이에 진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언도공을 통해서 전자기파가 안쪽으로 침투 못하게 돼서 이 안에 있는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그 온도를 유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908년에 오온스가 액체 휘륨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모든 기체는 액체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영원한 기체는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 냉동 액체의 이 산업적으로 이 중요성이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이 바로 이 린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린데는 1879년에 이 액체 공기 생산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액체 공기가 이 산업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이 액체 공기 이 생산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현재 이 린데 그룹이 이 세계적인 냉동 액체 생산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데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으로 프랑스의 냉동 액체 생산 공장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이 린데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독일의 냉동 액체 생산 공장을 만든 후에 그 후에 미국으로 진출해서 이 냉동 액체 생산 공장을 만들었고, 현재는 전 세계적인 그러한 기업으로 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군사적인 용도로 이 냉동 액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바로 고다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다드라는 사람이 액체 산소와 가솔린 혼합 연료를 사용해서 로켓을 처음으로 1926년에 개발했습니다. 현재 나사의 고다드 스페이스 플라이트 센터가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로켓의 그 군사적 이용을 처음으로 실현한 사람들이 바로 독일 사람들입니다. 2차 대전 때 이 로켓을 사용해서 프랑스 해안에서 영국 런던으로 포탄을 실어 날랐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에서는 이 비행기도 오지 않았는데 포탄이 날라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그것이 이 로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독일의 로켓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도른베르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군 장군인 동시에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42년에 B2 로켓을 개발했습니다. 로켓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게 퓨얼이 있고요. 그리고 옥시다이즈, 그러니까 산화제, 액체 산소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액체 수소라든지 뭐 액체 수소 더하기 휘발유 이런 것들이 혼합 퓨얼이고요. 그래서 이 퓨얼하고
연료하고 그리고 산화제인 산소하고 이 불을 붙여서 결국 뒤쪽으로 내보냄으로써 앞쪽의 출력을 넣는 이런 형태거든요. 자, 그래서 이 대량의 산화제가 필요하고 또 대량의 연료가 필요함으로써 결국 액체를 사용한 겁니다. 액체 연료를 사용한 것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B2 로켓이 이 프랑스 해안에서 영국 런던까지 날아가면은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연료가 많이 들죠. 그래서 기체로 해서는 곤란하고 그래서 액체 상태의 연료와 그리고 산화제를 사용합니다. 오세 로켓에서는 고체 연료도 사용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액체 연료가 이 출력이 좋고 그래서 인공위성을 띄운다든지 이럴 때는 거의 액체 연료 로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로켓이 개발되어 이 무기로 사용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이 B2 로켓을 개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책임자가 이 사람이고, 도른베르그가 책임자이고요. 실질적으로 개발한 사람이 바로 이 폰 브라운입니다. 이 도른베르그는 2차 대전 때 끝날 때 이 영국군한테 체포돼 가지고 영국으로 보내졌지만은 미국에서 이 사람이 이제 로켓 개발의 선구자임을 알고 자기들이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영국에 요청하여 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로켓 기술자들과 로켓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B2 로켓을 개발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이 미국 요구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후에 나사의 이 마샬 우주 비행센터의 책임자로 일했고, 그리고 1969년 아폴로 11호의 이 세턴5를 개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폰 브라운을 미국 로켓의 이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독일에서 일종의 전범들인데 전쟁 범죄자들인데 미국의 이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보내져서 그 후에 미국의 로켓을 개발하는데 또 소련과의 그 우주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보내져서 미국의 로켓 발달에 이제 중추적으로 기여를 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956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 아틀라스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개발했고 이것이 액체 수소 추인제를 사용했습니다. 1961년에 세턴5가 개발되고 이것은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 추인제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1969년에 이 세턴5를 이용한 로켓에 의해서 인간의 달 착륙이 가능해졌죠. 그 후에 미국과 소련의 이 우주 개발에 서로 경쟁을 해서 그 후에 이제 군사 위성이 많이 띄워졌고 그 군사 위성에 의해서 적국을 갖다 감시하는데 이 군사 위성이 사용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이 통신을 하는데 그리고 뭐 우리 GPS를 하는데 이 인공위성이 사용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냉동액체 역사를 보면은 이 냉동액체의 어떤 초기에는 그래서 이 시작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과학자들이 이 영원히 기체로 존재하는 기체가 있느냐 하는 그런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었고요. 그 군사적 용도로 사용된 그것이 하다 보니까 또 인류한테 이로운 그런 방향으로 통신과 그리고 GPS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우주를 탐사하는데 이런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냉동 액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어느 분야에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의 급속 냉동. 채소를 냉동 액체를 이용해서 급속 냉동시키면은 영양분의 파이가 최소화된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의료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정란의 보관이라든지 혈액 보관, 또 냉동 수술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 인간은 영원한 삶 또는 우주 여행할 때 아주 오랫동안 여행해야 되니까 수십 년 동안 여행해야 되니까 이 냉동 상태로 인간이 수면을 취하다가 여행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서 이 우주를 탐사하는 뭐 그런 아직까지는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앞으로 인류가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면은 우주여행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때에 이 냉동 액체를 이용한 냉동인간 기술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타이어 재생하는데도 이 냉동 액체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MRI의 초전도체 자석을 위해서 액체 이리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자기 부상 열차가 현재 몇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액체 질소를 이용한 식품의 급속 냉동 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속 냉동하면은 식품의 형태와 특히 채소의 형태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폐타이어 재생에 냉동 액체가 사용될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폐타이어는 이 안에 철심들이 있습니다. 고무만 있다면은 이걸 녹여가지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가는 철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냉동 액체에 담궜다가 망치로 치면은 고무하고 쇠로 된 와이어들을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 폐타이어 재생하는데 이 냉동 액체 질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밑에 그림은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이 터미네이터가 이 액체 질소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얼어붙었는데 이 치면은 이런 식으로 바스러지죠. 그 원리와 비슷하게 폐타이어 재생에 액체 질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이라든지 이 학교 연구실 이런 쪽에 이 시료를 담아두는데 수정란 혈액 보관 또는 우리 연구용 시료를 보관하는데 이 냉동 액체를 이용한 이 보관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다시피 시료 보관통이고요. 이거는 액체 헬륨 보관통입니다. 자, 그리고 냉동 수술에도 냉동 액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작은 뇌종양인 경우에는 이 뇌종양 부분을 냉동 액체로 급속 냉동시켜서 이 세포를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RI 이 자석에 이 초전도체 자석 안에 초전도체 물질을 초전도시키려고 하면은 어떤 특정 온도 이하로 내려야 되는데 액체 헬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부상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 자기부상 열차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자기부상의 효과는 초전도체의 경우 이 마이스노우 효과라는 것에 의해서 이 자기장이 안쪽으로 침투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이 기차에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기 보상에 의해서 이 공중에 떠가지고 기차가 달리면은 이 마찰이 없으니까 아주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자석을 이용해서 이 기차가 일정 거리만큼 위에 떠가지고 감으로써 이 마찰이 없어서 아주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곳에 시범적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산소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산소를 기체 상태로 보관하면은 양이 별로 안 되니까 이 액체 상태, 액체 탱크에 이런 식으로 보관을 했다가 각 병실에는 물론 기체로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냉동 액체를 담아두는 어떤 드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LPG나 또는 LNG를 공급하는 그러한 주유소에 탱크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LPG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할 때는 가스로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에 주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냉동 액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냉동 액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며 어떤 분야에 사용되는가 뭐 이런 데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유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초유체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액체 헬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이 냉동 액체들은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액체 헬륨도 온도가 2.7K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면은 이러한 초유체 현상을 보입니다. 우리가 통을 갖다가 어떤 액체에 담궜을 경우에 이 액체가 이 안쪽으로 통 안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이 높이가 이 통의 높이가 액체의 높이보다도 수면보다 낮아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액체가 그 통에 담길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초유체 액체 헬륨의 경우에는 이 통의 위쪽이 이 수면 액체 헬륨의 이 면하고 면보다 높은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액체가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지고 스스로 이 통을 채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 초유체라 하는 것이 점성이 없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우리 초전도체의 경우에는 전기 저항이 없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고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체 헬륨의 경우에는 점성이 없어지는 그래서 초유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 표면을 따라 올라가 가지고 스스로 이 통을 채웁니다. 자, 그리고 채워진 통을 이런 식으로 수면 위로 이래 올리면은 우리 알다시피 모든 액체의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있죠. 자, 그런데 이 액체 헬륨은 초유체니까 이 점성이 없어서 이 면을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통을 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러한 특이한 현상 이 액체 헬륨에서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은 냉동 액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냉동 액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생산되며 어느 분야에 이용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